박주현 변호사 TV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방금 이제 제목을 만들었는데 제목을 올리는 게 또 다른 제목으로 올려져 가지고 지금 제대로 올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으로 이거 아닌데? 이 제목 아닌데. 네. 산불은 왜 나고 탄소 중립과 산림청의 관계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되네요. 많이 오셨습니다. 우이님 1등. 네. 수선아님, 마녀 SS님, 녹보수님, 이화령님, 제이와신 상단님, 의병님, 쌈케이님, 종국 척결님, 모니카TV님, 노노님, 문애니 월드님, 수선아님. 이런 걸 하다 보면 원래 1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이님.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저도 제일 먼저 학교 가기 이런 거 좀 많이 해봤거든요. 괜히 그거 하면은 이 공부 1등 한 것 같은 느낌. 새벽 공부, 제가 좀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새벽에, 공부하는 걸 좀 좋아했었는데, 일찍 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요즘엔 제가, 원래는 아침 일찍 뭔가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 우리 유영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들과 동침을 많이 한다고 아침에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시간 활용의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시간 활용의 딜레마에 좀 빠져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 버튼 누르면 무지개 빛이 납니까? 예. 그냥 이제 저도 이게 음모론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산불은 왜 나는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첫 번째 주제로 산불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이재명의 쿠데타가 아니고 이재명의 계엄, 보건계엄, 상하이 11개동 폐쇄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신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식목일, 이렇게 숲을 선물해줬죠. 국민들에게, 숲을 선물해줬고, 독일에 갔을 때도, 이제 유럽의 울창한 산림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울창한 산림을 보기 전까지는 유럽을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65년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산림 녹화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저도 이제 4월 5일 되면은 나무를 종종 심기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의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친구들과 예, 나무를 심는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문대, 사회대, 그리고 또 서울대 정문 들어가면 있는 그런 곳에 몇몇 나무를 심었는데, 조경 사업으로 그 나무들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쉽기만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말 산림 녹화 우등생이었습니다. 푸른 한국 기적을 신다. 세계적 성공작, 환경에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가운데 산림 녹화를 가장 잘한 곳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민둥산이 이렇게 녹음이 푸르른 대한민국,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 한국의 조림 사업은 세계적인 자랑거리. 한국의 산림 녹화는 세계적 모델. 그래서 온갖 탁월한 성과, 이런 게 외교입니다. 푸틴이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고,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롤모델 삼고,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박정희 대통령을 보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훌륭한 외교라고 볼 수 있죠. 훌륭한 지도자를 갖는 것이 그 나라의 엄청난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벌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난 곳마저도 엄청나게 지금 벌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이 곳곳에 되는데, 이 산을 벌목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령이 3, 40년 있는 나무가 오히려 탄소를 덜 배출한다, 일단 소리를 하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인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 최병성 리포트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산불 후에 숲을 싹쓸이 했다. 산림 복구가 아니다. 산림 파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이라는 계획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베어낸 뒤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라는 얘기다. 학계 정설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개소리를 누가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울창한 산림을 이렇게 황폐시키는 궤변을 왜 이렇게 지금 내고 있는지 정말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몽골 사막지대가 아니다. 산불이 지나간 후 숲의 나무들을 싹쓸이 벌목해서 민둥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무들이 싹쓸이 했기 때문에 토사가 댐으로 들어가 수질 오염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하고 있고, 이번에 올해 산불 현장으로 가보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10일이 지난 3월 14일에야 진화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이 2만 523헥타르로 22년 전인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피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었고 축구장 28,744개를 모아놓은 면적에 해당된다고 한다. 야, 이게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송을 싹쓸이 벌목했다. 덜통난 산림청의 거짓말. 이걸 보면은 좀 충격적인데요. 경북 울진에 사라진 숲, 이 엄청난 나무들을 이렇게 다 베어냈고 낙엽성 모욕을 씹었으나 죽었다. 이 숲 갑국이라는 미명 아래 거대한 소나무들을 싹쓸이하고 낙엽송을 심은 것이다. 이 구귤인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을 했는데
이 금강송이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 금강송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주제인데, 이 금강송이 어떤 건지는 이 다음에 아마 제가 한번 찾아놨을 텐데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최병암이라는 산림청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국유림이냐 사유림이냐 이러면서 뭐 합법적인 허가를 벌채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북 울진에 울창한 금강송 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벌목한 소나무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금강송들이었다. 예, 이런 금강송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 숲으로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사유림 산주들에게 숲 가꾸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숲 가꾸기를 한 곳이라는 산림청 안내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이 약 18헥타르의 숲에 있는 금강송들을 모두 배기로 전멸시키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산사태는 기본이고요. 카카오맵에서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이곳의 지형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보면은 2012년경 인도가 만들어졌고 싹쓸이 벌목은 5년인 2017년경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태양광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벌목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환경 영향 평가 대상도 아니고 나무가 사라지니 계곡이 파여 나갔다 라고 지금 했고, 토사로 가득한 댐이 나왔다라고 되는 거죠. 진짜 이 엄청난 벌목으로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사라지자 아카시 나무들을 조립한 듯 빽빽한 아카시 숲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벌목 중심이라고 했는데, 금전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디냐? 예. 여기 보면 문재인 정권과 산림청은 30년 이상의 늙은 나무를 베고 30억 그루를 심는다면 순환의 경제를 얘기한다. 40년은 숲을 베어내고 1헥타르당 산주가 받는 나무값은 약 1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1헥타르당 묘목 심는 비용만도 905만 원이다. 수지가 안 맞죠. 그리고 어린 묘목이 자라고 다시 산소를 뿜어내는 게, 저는 그 나무의 수명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값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비용이 더 투입되는 역순환 경제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봤어요. 사실 여러분들 공유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이제 백신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금강송이 솔잎이 해독을 한다는 거예요. 해독을 하는 건데, 이 금강송 군락지가 탄다면 왜 울진일까? 울진부터 다 들어간 걸까?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솔잎이란 생각이 든다. 금강송 군락지를 아예 민둥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던 정부, 아예 시꺼먼 잿더미로 변한다면, 자, 해독제 만드는 솔잎, 특히 한국 금강송이 탁월하다. 제가 일시적으로 이 문구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오늘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숲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숲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거를 했다라는 것이다.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금강송 산림이 부작용 치료 효과가 있어서 제거하였을 수도 있다. 바다보다는 소나무 산림욕이 가능한 곳으로 가는 곳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
30년 동안 모든 금강송을 제거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산사태 때문에, 지금은 산불 때문에 나눠서 벌목하는 중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다. 뭐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의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강송 벌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작년 정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산불이 나고 이게 벌목이 되는 이 기사를 딱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산불이나 뭐 물류창고 불, 이렇게 물류창고 불은 부정선거로 연결되고 산불은 뭐랑 연결이 될까? 저는 이제 요즘같이 소방 기술이 발달한 시점에서 이 산불을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많이 탄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불은 정말 무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산불 부분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접종을 하셨던 분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해독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금강송, 소나무, 솔잎, 이런 것도 드십시오. 네,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네,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 울진이 정말 뭐 금강송 군락지였는데 상당히 많이 소실되었다. 다만 이런 그 소실이 뭐 원전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병성 이 리포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좀 인식을 같이 공유하면은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빙자해서 기후변화 방지 등을 빙자해서 엄청난 거대한 그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산림청이 지키는 것은 숲인가 임업인가? 탄소 중립을 빙자한 산림청 벌목 정책으로 나무가 잘려나간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유력한 증거들이 있으면은 고소 고발 등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산림 최고의 산림 녹화 국가로서 인정을 받았던 그 영광을 죽이고 훼손하는 이들을 고발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엄청난 훌륭한 산림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후손에게 숲을 선물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으신 분이죠. 뭐 충분한 해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 참 아인슈타인이 진짜 천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인슈타인 뭐 곤충학자도 아닐 텐데 이 세상에 벌이 없으면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문구를 보고 저는 아인슈타인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지능만 높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대한 이치나 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요즘에 벌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뭔가 위기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현상,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그냥 가벼이 여길 건 아니고 뭔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고 싶은 거는, 네.
상하이 얘기입니다. 상하이 이야기. 전 살짝 중국 상하이 이걸 보면서 섬뜩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좀 그랬는데. 왜 안 나와? 슬라이드 쇼가 안 되네. 네. 저는 살짝 섬뜩했습니다. 살짝 섬뜩을 했는데, 섬뜩했던 이유가 이렇게 중국 코로나 확산에 상하이가 봉쇄됐다. 아파트 11개 동 격리 시설을 증발했고 일부 부유층은 특혜로 탈출했다. 알리바바 임원. 알리바바가 중국의 상하이방 쪽 자금줄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알리바바의 대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을 날렸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미국으로 도망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중국은 상당히 무서워요. 무서워. 중국은 상당히 무서운데 격리시설로 쓰게 집을 비워라고 해서 무릎까지 꿇은 상하이 시민들. 대검명령 이 정도면은 아무리 중국이라도 반발을 하겠죠. 경찰과 충돌을 했지만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대만 자유시보와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은 11개 동을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한 격리시설 지정해서 입주민들에게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항의를 했고 1800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시위가 격렬을 했지만 당국은 해당 아파트 단지를 격리시설 증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간 저항은 됐네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누가 떠올렸나? 이재명이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이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네. 이게 불과 2년 전에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코로나 치료센터로 바뀌는 기숙사, 대학생들한테 일방적 통보해가지고 그때 군동원 기숙사 퇴실 조치, 공산주의 맛보기, 이것이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숙사 짐을 어떻게 빼라는 거냐, 지하로 가는 길도 막아두고 기숙사 정문 바로 앞에도 설치한다고 이것저것 갖다 두고 큰 차들로 막아두면 학생들 짐 어떻게 빼라고. 서럽다 진짜. 안 그래도 억지로 쫓겨나는데 학생들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더 이기적인 걸까. 진짜 너무 짜증나고 서러워. 정말 너무 억울해서 눈물도 나더라. 네, 일방적 통보를 했다는 거죠. 경기대 학생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접했고 16일까지 나가라고 주장을 했다. 좋은 과목 학교에서 근로활동을 하거나 계절학기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립대학도 아니고 사립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대학 기숙사가 아니라도 코로나19로 사태로 비어있는 연수원도 많다. 더구나 시험 기간이다. 기말고사가 곧 임박했다. 라는 이런 상황인데 군 장병까지 투입을 해서 경기대 기숙사를 코로나 치료센터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진짜 왜 그럼. 19일까지 짐 빼라고 공지받았는데 왜 갑자기 지금 바로 빼라고 난리야. 그냥 이건 강제잖아. 공산주의. 16일까지도 아니고 오늘 빼래. 지금 군인들 와서 짐 나라고 짐 빼라고 방 강제를 하고 있어. 군인을 지원해 준 것 같아. 네. 아무도 몰랐음. 어제 인터넷 기사로 알았음. 내일 당장 나가야 하는지 아닌지도 모를 학교 측 공지도 없다. 비상사태인 건 아닌데 국공립도 아닌 사립학교에 공문도 없이 그냥 냅다 해버리가 또 밀어버리는 건 어느 나라 신보이. 자,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예, 학생들을 비난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은 속도전입니다.
경기도 방역 책임자로서 서둘러야 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저는 섬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재명이 만약에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끔찍한 나라에 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저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친 거죠, 미친 거. 네. 네, 저 글이 더 무섭습니다. 예. 예, 노정희 사퇴했죠. 무방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나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인 투표권 논란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이라서 문제다. 2022년 3월 기준 외국인 선거권자 12만 6천 명, 이 중에 10만 명, 83%가 중국인이다. 2020년 외국인 기하자 20만 명 중에 13만 명, 60% 이상이 중국인이다.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달라. 예. 국방안보 의무를 지지 않는 중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게 옳은가? 중국인 투표권자 소수에서 괜찮다면 뺏어도 소수니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안보 위협되지 않는 나라 출신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어떤 나라 출신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지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슈 브리핑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EU 출범 전부터 출신국과 관계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는 EU 출신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일절 주지 않는다. 영국을 비롯한 호주, 도미니카, 그레나다, 영연방 52개국도 영연방 국가 출신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뉴질랜드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 포르투갈과 브라질도 그렇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영주권자에게 연방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연방선거에서 영주권자가 거주자나 시민권자처럼 행세하다 적발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무관하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아이슬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말라위 등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한반도는 정말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4대 강국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이러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검수완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죠. 사실 제 사건들 중에도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가지고 전개가 안 되고 있어요. 요즘에 경찰은 사실 좀 무지합니다. 상당히 무지한 자들이 많고, 솔직히 많은 것들을 주면은 위험해요. 경찰국가, 공안국가를 원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문데, 진짜 현직 경찰이,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현직 경찰인데 현재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들이다. 멍청한 인간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나 본데 현재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 과정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사관 한 명당 자기 사건 50건에서 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 부서 순번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경찰 수사 조직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진짜 지금 민주당 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들 수사봉 치에 있을 때 앉혀놓고 수사 베테랑들 도저히 못했다고 타부서로 다 도망가고. 제가 진짜 이거 심각한 게 뭐냐면 띄어쓰기도 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찰들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그런 순경한테도 지금 수사권을 줘가지고 막 이 사건이 많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뭐 헬입니다, 헬. 네, 진짜 베테랑들은 다 탈출하고 있어요. 일주일만 지나도 수사 진행상 독자가 난리치는데 님들 앞에 최소 50에서 200명이 대기 중이다. 1, 2주는커녕 수사에 6개월입니까? 1년, 2년, 3년도 걸립니다. 야근과 주말 출근 안 하면 빼는 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더 많은 게 현재 실상인데 뭔 놈의 정성수사 불가능하다. 경찰의 수사를 95% 하는 건 사실이지만 대다수는 단순 사건들이다. 단순 폭행, 절도처럼 단순하고 증거가 바로 나오는 사건들만 있다면 검수완박해도 인원 충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경찰들도 수사 열심히 하고 수사 역량도 있다. 하지만 현실 세상은 단순 폭행, 단순 절도같이 간단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능범, 민사와 얽혀있는 사기꾼, 경제, 사법 등도 있고 이러한 사건 등에는 민법, 형법, 각종 법률이 다 얽혀있어서 이게 죄가 되는지 단순 민사인지도 애매하고 무슨 죄를 적용해야 되는지 변호사마다 의견이 갈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업무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데 이게 전문가들 조언이 필요하다. 똑똑한 변호사들이 판사들이 다 이걸 조언을 해줘야 되고 베테랑들이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은 체육대 형사법만 배운 채 들어왔고 복잡한 전문 분야 영역은 없습니다. 없어요. 뭐 경찰되고 경관이고 다 없어요. 하면서 배울 수는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이라서 그런 압력에서 대체로 자유롭지만 경찰들은 생계형 직장들이라 독단적 행동이 어렵고 그냥 알아서 눕습니다. 예. 누가 정권 수사를 하겠습니까? 검찰이야 비로소 좀 가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찰 수뇌부들은 수사 한번 안 해보고 행정기획 이딴 걸로만 올라온 전현직 경찰청장, 황운하 같은 정치 경찰들이 수뇌부다. 실제로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조직이 업무 과중을 감당치 못해 붕괴 직전인데도 수사해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가. 수사에는 보충해줄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핵심 보직들은 전부 다 비수사 부서, 일 안 하는 부서, 이런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정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들,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들 상대로 되겠습니까? 경찰들이 능력 없어요. 그리고 대빵이 고작 차관급인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힘이 되겠습니까? 김현장만부터도 내각을 한 몇 개를 조직할 수 있는 곳인데, 응? 전직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다 고문으로 있고 로비하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전성시대가 올 거다. 형사 전문을 등록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각 조직의 특성에 맞춰 단순 사건은 경찰이, 전문 사건은 검사들이 주도하여 분업하여 협력해 왔는데 멍청한 정치인들이 이 균형을 멋대로 깨트려 버렸다. 검수완박은 민주당 최악의 똥볼이고 지들 정치 권력을 성역화하려고 전 국민을 팔아먹는 개악질 쓰레기 짓을 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안도 없이 이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수사 조직을 통째로 날려버린다? 이건 모기 잡겠다고 집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진짜
조국 사건과 노무현 시계 사건까지 얘기를 합니다. 조국 사건의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가 아닌 11개의 제목이 인정된 것이고, 노무현이 또 뇌물받은 시계를 부쉈다라는 것도, 그리고 애초에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고 판결문을 읽어봤다면 법원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 내는 경우 없다는 거 알 텐데, 응? 자기들 마치 성역인 것 마냥 자신들 수사한다니 전 국민을 담보로 잡고 수사 조직을 없애려는 형태가 역겹다. 진짜 역겹습니다. 진짜 구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당, 무슨 말로만 했죠. 이렇게 썩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재덮기 위해 전 국민을 팔아버리는 짓거리는 거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개떡 같은 수사권 조정 하나만으로도 경찰 수사 조직은 붕괴 직전이다. 참고로 검수완박 찬성하는 경찰 지켜본 평생 수사라고는 해본 적 없는 파출소 노경들의 모임이다. 젊은 시절엔 뒷돈 받아먹고 늙어선 계급 올려달라 떼쓰는 조직의 암덩어리들이다. 이런 촌철살인 같은 이런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검찰에서 또 자료를 또 냈습니다. 자료를 냈고, 자료를 다 보여드리기가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OECD 주요 국가의 검찰의 수사 관련 성문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칠레, 터키, 그리스 등에서 전부 검사가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구나. 미국, 연방검사의 권한, 범죄에 대한 수사. 일본,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프랑스,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출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또는 이를 행하게 한다. 이렇게 외국 사례들이 있고요. 오늘 검찰에서 대검 형사부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검찰 구속기간 중 부모님 돌아가셔도 상조차 치를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인권 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기를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곧장을 반려하는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석방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습니다.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집니다. 사건 당사자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원해도 검찰에 전혀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를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가습기 살균대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은 이제 사경이 구속 송치한 사건을 혐의 없거나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개정 안에는 검찰 구속기간 중 피의자가 무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친구죄의 고소가 취소되는 더 이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검사는 구속을 취소하여 석방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례를 또 제공합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CCTV로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0일이나 구금되어 있어야 한다며 검찰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석방을 할 수가 없으니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10일 후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석방해 드릴 테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아마 대검찰청의 자료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제가 올려 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조은혜 사건도
좋은 애가 이은혜가. 네. 그 이은혜 사건도 이은혜 맞죠? 네, 이은혜 조현수 네. 사건도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되게 좋습니다. 계곡 살인 수사 지휘 차장 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입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인데 어쨌든 우리 재빈이 형이 또 이걸로 나왔네요. 수사권 박탈, 국민들 즉각 피해 나타날 것이다. 계곡살인 추가 혐의를 검찰 2차 수사로 확인을 했다. 검찰 수사 폐지 공백 없애는데 최장 70년이 걸린다. 수사 필터링이 사라져서 기소 무죄 높아질 것이다. 그냥 막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막 무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검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인데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날 것이다. 이은혜 조현수 씨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18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원을 공개하며 공개 수배에 나서기도 했다. 라고 했죠. 김창수 부장과 함께 김 부장, 검사 2명, 수사관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씨와 조 씨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등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겠다. 조 차장 검사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업무 보고가 이루어진 후 의심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고 우리 조재빈 검사도 특수통입니다. 어쨌든 이 조 차장 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걸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이 70년대 그동안의 노하우가 전체 검찰청 개별 사건에 묻어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데 최장 70년이 걸린다. 네. 이렇게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인 전문 검사로 블루벨트를 인정받는 검사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은혜 조현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검경 수사권 독립 이 부분과 수사권 조정 문제와 지금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가 좀 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소위 6대 범죄가 작년에 4,000건 정도 발생했고 이를 경찰에서 나누면 하나의 관서당 10건씩만 개소리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특수사건의 경우 한 사건에 여러 명의 검사 수사관이 투입되고 조직된 수사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수사기관 제대로 밝혀내지 이게 가상화폐 사건이 주로 이래요. 범죄가 처벌은커녕 기소도 되지 못하는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특히 성범죄처럼 진술에 뚜렷한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사건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이 되면 이제 검사 출신들이 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왜곡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경찰 출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경찰이 로비가 되기가 더 쉽죠. 경찰이 로비가 되기 더 쉽고 좀 그래요. 막 이거 보면서 막 얘기를 했네. 어쨌든 이 검수완박은 정말 해린 걸로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은혜 수사는 이제 보호동 낚시터 살인 미수 검찰이 없었다면 못 박혔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솔직히 판사도 똑똑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많은 기록을 분석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똑똑해야 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컨트롤 타워를 해줄 수 있는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야 뭐든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잔챙이들만 있어가지고는 될 게 안 됩니다. 원래 범죄자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는 일반인 국민들한테 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분노를 해주시고 그 민심을 전달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검소한 바 저지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이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김용민 이놈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일 텐데, 검수완박 이런 입법 처음이다. 김용민 국회 우습나. 국민을 우습게 넘기는 가짜 국회입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으로 가짜 국회를 청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지금 정권을 뺏긴 이 시점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걸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강차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막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숨가쁘게 달려왔고, 검수완박은 진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겁니다. 뭐 사실상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였죠.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였는데 검수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막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또 뵐게요. 예, 그러면은 또 저녁 시간 잘 보내십시오. 그럼 저는 또 서면 쓰고 이따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바이바이. 박지원 변호사 TV 구독 취소 많이 됐거든요. 지금 구독 다시 살펴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